오더스는 중요한 사건들 사이에 의도적인 시간 간격을 두어 서사의 인간관계를 암시하는 장치를 즐겨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샹크스가 태어난 시점은 39년 전이며 세계를 뒤흔든 갓벨리 사건은 그로부터 1년 뒤 38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는 이 1년의 시차는 샹크스의 출생 배경과 갓벨리 사건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죠. 여기에 로저가 과거 오뎅의 아이 히오리를 안으며 아기는 오랜만이군이라는 단서와 엮어본다면 이 1년의 차이는 샹크스의 탄생부터 갓벨리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대한 복선이었죠. 그런데 오다스미 심어놓은 이 1년의 마법은 해군 원수 아카이누의 과거에서도 반복됩니다. 그 서사의 서막을 알리는 지점은 록스가 마리주아를 침입했던 56년 전 레벨리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6년 전 록스는 레벨리가 개최 중인 성지 마리주아에 홀로 침입해 레벨리에 참석한 세계정부 가맹국의 국왕 5명을 납치, 감금했으며 마리주아의 중심인 판게아성, 그것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꽃의 방까지 침입해 이무와 직접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록스를 막기 위해 싸웠던 해군대장이 록스에게 패배한 후 부상의 후유증으로 죽었죠. 그런데 록스가 해군대장을 살해한 것은 56년 전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인 55년 전입니다. 앞선 시간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단서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록스에게 살해된 해군대장이 바로 아카이누의 아버지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라는 거죠. 게다가 분명한 건 이 가설은 샹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전 곳곳에 이를 뒷받침하는 상징적인 단서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해군 동기였던 쿠장과 키자루의 어린 시절이 비교적 평범하거나 여유로운 모습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진 속 어린 아카이누는 처참할 정도로 이질적입니다. 이 비참한 모습은 그의 아버지가 록스라는 거학에 의해 파괴된 후 그가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시각적 증언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해군대장 제파의 사례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42세의 나이에 대장으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제파는 원한을 품은 해적에 의해 가족을 잃었습니다. 즉 아카이누의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은 자들이 아버지가 전사한 틈을 타 남겨진 가족에게 잔혹한 보복을 가했던 것은 아닐까요? 또한 이 지옥 같은 몰골 속에서도 단 하나 눈에 띄게 이질적인 소품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머리에 씌어진 정의 모자입니다. 아카이누는 22세에 입대해 밑바닥부터 올라온 성골 엘리트이지만 해당 사진 속 그는 입대하기 훨씬 전인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군의 상징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해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해군의 상징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해군 조직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보이죠. 여기서 능력의 계승이라는 조각을 더하면 아카이누의 서사는 조금 더 정교해집니다. 56년 전 록스가 마리주아를 습격했을 당시 공교롭게도 하랄드 역시 그곳에 침입해 누군가에게 공격당해 온몸이 불타는 장면이 잠시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록스를 막기 위해 나타났던 해군대장이 결국 전사했다는 사실과 엮어본다면 그 대장을 록스뿐만 아니라 침입자였던 하랄드까지 저지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때 하랄드가 당한 공격의 성질이 바로 불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하랄드의 온몸을 불태웠던 그 공격이 아카이누의 아버지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휘둘렀던 힘이었다면 또 하나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즉 아카이누가 현재 보유한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은 56년 전 아버지가 마리주아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뿜어냈던 정의의 화력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상징이 된다는 거죠. 아카이누의 본명의 사카즈키가 지닌 상징성 또한 이 가설에 묘한 아이러니를 더합니다. 일본어 사카즈키의 뜻은 흔히 술잔을 나눈 행위로 의리와 인간적인 유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아카이누는 사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시스템과 임무만을 우선시하는 냉혹한 인물입니다. 즉 이름의 상징성과 정반대되는 아카이누의 냉혹한 모습은 과거 아카이누의 성격을 변하게 만든 사건이 있던 거 아닐까라는 거죠. 이러한 비극적인 과거는 혁명군 드래곤과의 기묘한 대립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카이누가 정상결전에서 루피를 볼 때마다 유일하게 드래곤의 아들이라 부르며 집요하게 집착했던 점은 이 가설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아카이누에게 드래곤은 단순한 범죄자 그 이상의 의미일 것입니다.
자신은 해적에게 아버지를 잃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평생을 정의라는 틀에 가둬 살았는데, 드래곤은 해군의 영웅이라는 완벽한 아버지를 두고도 스스로 그 가치를 내팽개쳤죠. 드래곤을 버린 그 해군으로서의 삶이 아카인에게는 평생을 갈구해도 얻지 못할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가 드래곤의 혈통인 루피에게 쏟아부는 유독 가혹한 증오는 일종의 시기심 섞인 분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가설대로라면 결국 록스라는 절대악에게 아버지를 잃은 비극이 그의 아들을 평생 동안 해적을 증오하고 절대 정의를 부르짖는 복수의 화신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원피스 세계관에서 숫자 9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역사의 진실과 지배의 정통성이 부딪히는 운명적인 대칭 구조를 상징합니다. 역사의 전부를 담고 있는 포네그리프 중 고대 변계의 정보 등 특정한 정보가 기록된 리오 포네그리프는 정확히 9개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9개의 파편이 모여야만 하나의 거대한 진실이 완성되죠. 여기서 재밌는 건 오데스는 중요한 세력의 구조를 설정할 때 이 구를 사용해 용과 괴를 보지 않은 9명의 구도를 반복해서 노출해 왔습니다. 용 능력자인 모모노스케를 중심으로 그를 수호하는 아카자의 9 사무라이, 스스로 용이 된 카이도는 3제의 대간판과 6명의 토비로프를 합쳐 정확히 9명의 핵심 전력, 이는 코츠키 가문의 구인고들을 힘으로 억누르고 비틀어버린 대칭적 지배 구조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법칙을 드래곤이 이끄는 혁명군에 대입하며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현재 드러난 혁명군의 핵심 간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모총장 사보, 군대장은 이완 코프, 몰리, 벨로베티, 린드버그, 카라스. 그런데 현재까지 명확한 핵심 전력은 총 6명입니다. 물론 부군대장들 이나즈마, 아히루, 우시아노, 겐보, 지론이 존재하지만 부군대장 5명 중 3명만 올리기에는 뭔가 애매합니다. 즉, 혁명군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3명의 강력한 핵심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시모츠키 마을입니다. 혁명군과 시모츠키 가문의 연결고리는 이미 작중 여러 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과거 혁명군이 시모츠키 마을에서 식량을 조달했다는 사실은 그들 사이에 단순한 협력 이상의 신뢰관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사보가 염제로 떠오를 당시 혁명군 깃발 근처에 시모츠키 가문의 문양이 노출되었다는 점은 두 집단이 사상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오데스는 조로의 스승은 혁명군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고의적으로 답변을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코오시로의 정체가 거대한 반전임을 반증하죠. 그런데 원피스 세계관에서 집단의 2인자는 전통적으로 검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의 조로, 아론의 적단의 핫지, 구시피나이, 현 시피제로의 카쿠, 백수의 적단의 킹, 검은 쇠의 적단의 시르 등이 그 예이죠. 만약 이 법칙이 혁명군에도 적용된다면 능력자인 사부는 참모총장으로서 전체 전략을 담당하고 무력의 정점이자 실질적인 2인자의 자리는 코오시로가 차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그는 전설적인 와노 쿠니의 대장장인 시모츠키 코자부로의 아들이며 아무것도 배지 않는 검의 경지를 조로에게 가르친 인물이죠. 분명한 것은 코오시로가 혁명군의 비밀스러운 뿌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든 아니든 드래곤을 보좌할 3명의 핵심 인물은 반드시 더 등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드래곤의 곁을 지키는 남은 조각들은 누구일까요?